페론 대통령이 집권하던 이 시절부터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1940년대 전쟁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1945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요. 네. 그러면 이제 폐허가 된 유럽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이 막대한 돈을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걸로 벽돌도 치우고, 뭐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당시 폐허가 됐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사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가격이 더 싼 아르헨티나에서 사옵니다. 미국이 준 돈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곡물을 사오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아르헨티나에서밖에 못 구하는 걸 사오면 어쩔 수 없지만, 미국에도 곡물은 많은데.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들한테 똑똑하는 거죠. 아니, 너 주머니에서 지금 그거 어디서 누가 꽂아준 건데 그걸 왜 저 남의 나라 가서 돈 쓰고 있어? 라고 눈치를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아르헨티나 곡물이 더 싸긴 한데 미국 거 사야 그렇죠. 돼. 도와주니까. 어떻든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시장인 유럽 시장이 갑자기 확 좁아드는 거죠. 그래서 실업은 증가하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가도 오르고. 돌아가지가 않네. 결국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1955년 9월 달에 이제 쿠데타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페론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말이 통하는 나라 이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제 뭐 어떻든 간에 뭐 군대가 들어와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972년쯤 돼가지고는 국왕이 명간이다. 돌아와 주세요. 페론을 이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됐던 페론 대통령이 20년간의 망명 생활을 뒤로하고 또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페론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1974년 페론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이사벨 페론을 대통령에 당선을 시킵니다. 와, 근데 진짜 국민들이 화끈하는데요, 진짜. 그런데 하지만 1970년대는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있었죠. 기름값이 막 하루아침에 4배씩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이 페론 대통령 그 부인까지 다 밀어내고 1976년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페론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부 독재, 군사 정권이 경제를 잘 살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원래 쿠데타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의회 해산. 우리 맘대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시위를 할 수 있을 만한 세력들, 뭐 외국 같으면 주로 노조. 그런데 1977년부터 3년간 이제 아르헨티나 군부는 국가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국가를 재편성하겠다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재편성하려면은 누가 대상이 되겠어요? 그 전까지 환상에 젖어 있던 페론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 자꾸 자기 좋은 것만 떠들고 있는 뭐 노조 지도자들, 그 다음에 뭐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 군부가 실수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쓰는 기자들, 심지어 여기에는 이제 심리학자. 김경일 아니 왜 심리학자를? 조심해. 형님 조심해요. 바로 잡아갑니다. 어우 큰일 나겠네 이거. 심리학자들. 그래서 잡아가서 겁을 팍 주고 그러지 마. 그러고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당시에 실종되거나 죽은 사람이 3만 명이고 뭐 감옥에 가거나 투옥되거나 뭐 고문받은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악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군대가 자기 국민들한테 전쟁을 한 거죠.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끄러운 역사고 더 슬픈 일이죠.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비행기 하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요? 저 군용 비행기. 예. 되게 오래된 군용기입니다. 보면 딱 군용기. 미국 사람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 아르헨티나 공군 소유의 수송기를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다시 사온 거예요.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래된 비행기를 사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네. 6.25 전쟁 기념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다가 전시하려고 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전시를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탔었나? 바로 아르헨티나 그때 당시 군부 세력이 추악한 전쟁 때 죽음의 비행을 했던 그런 비행기예요. 저기다가 가뒀나 보다. 전쟁에 가뒀다고? 가둔 게 아니고 마치 이 반정부 인사들을 막 고문을 하거나 어쨌거나 막 하다가 이 비행기를 태워서 이제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냥 바다에 던져놓은 어머.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끔찍해. 너무 징그러운 비행기다. 지금 기록들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1977년 12월 14일 밤 9시 반 12명. 이 12명은 다 실종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슬픈 거는 내 자식을 찾겠다고 실종자의 부모, 실종자의 엄마 세 사람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무섭다, 무서워. 이러한 이제 잔혹한 일을 하는 와중에 또 페론주의는 나라를 망쳤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금융 자유화. 마음대로 이제 돈 빌리고 이자도 마음대로 책정하고 이제 국가가 간섭 안 할게. 무역도 국가 통제 없어. 뭐 싸게 팔고 싶으면 싸게 팔고 뭐 알아서들 다 파세요. 그다음에 국유화했던 여러 가지 산업 시설들, 회사들 이런 것들을 다 해외에다가 돈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폭동, 시위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관심을 외부로 돌립니다. 네. 그건 뭐냐? 1983년이 딱 되니까 이 군부에서 올해 무슨 몇 주년 되는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달력을 막 뒤져보니까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제 말비나스라고 부르는 이 섬인데 이게 이제 영국이 이걸 가져간 지가 이제 150주년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군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 섬을 보기 좋게 영국이라는 힘 있는 나라에서 탁 갖고 와서 우리 거다라고 아르헨티나 깃발을 꽂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기습적으로 점령을 하면 저 위에 있는 영국군이 지구 반대편까지 내려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는데도 힘들고. 근데 사실 영국도 뭐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랑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76년에 영국도 IMF에 갔습니다. 예, 영국이 IMF 가서 구제금융을 이제 받았으니까 아르헨티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호덕이던 영국이 여기까지 와서 섬 하나 놓자고 전쟁을 할 것 같진 않다. 그럼 기회네요. 그렇죠. 네, 가야죠. 그래서 가라라고 그래가지고 점령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당시에 대처수상이 총력전을 선언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가져오겠다. 생각보다 세게 나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영국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더 강수를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전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고 결국 누가 이겼죠? 결국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군은 수많은 병력들, 600명 이상의 전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양함을 비롯한 많은 배들이 바닷속으로 꼬로록 하게 됐던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화나죠. 감이 들죠. 무엇보다도 화나는 건 뭔가요? 아니 군인이 정권을 잡았으면 최소한 전쟁에서는 이기게 될 거 아니야. 전쟁에서도 못 이기는 놈이 왜 정권을 잡고 있어? 당연히 이런 여론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악한 전쟁 네. 뭐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결국 온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군부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다시 민간이 이양받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보면 파란만장하죠? 네, 예. 진짜. 그러면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해야 되는데 급진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급진적인 정책을 펴는 정당, 그다음에 페론주의를 따르는 정의주의자당, 이 두 당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경기가 안 좋아. 뭔가 문제가 커졌어. 야, 이거는 외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 아르헨티나 독자성을 찾아야 돼. 나가. 또. 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또 반대로 다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기가 2개밖에 없어요, 왜? 아우 너무 극단적으로 막. 그래서 나라가 9번 망합니다. 9번의 국가 부도를 겪습니다. 와. 이미 19세기에 2번, 그 다음에 20세기도 1940년대 지나면서부터 쫙 있죠. 대성이 아빠가 아르헨티나에 태어나서 뭐 82년생이니까 5차 5차부터 시절에 9차까지 바뀌었네. 와. 그래서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는 10번째 국가 부도가 이제 거의 가시화된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2023년 10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등장하신 분이 계시죠. 좀 뭐야?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이름의 이제 경제학자인데 전기톱을 들고 나오신 분입니다. 아, 전기톱이에요? 톱을 왜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야, 아르헨티나 경기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기톱으로 이거 다 쓸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레이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자유에 맡기겠다. 자유방임주의.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간이식을 받으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기다리세요 그러잖아요. 필요 없어. 시장에서 거래해. 장기 매매 자유 거래. 예.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야, 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아무도 일을 안 해. 정부 보조금 다 없애버려. 무상의료, 뭐 무상교육 다 공짜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어. 그거 다 치워. 저기는 너무 극단적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정책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없애버려. 와. 네. 컨트롤 센터를 없앴어. 그러면 돈은 누가 찍어내? 뭘로 해? 걱정할 거 없어. 달러 쓰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 불만이 있어도 너무 많이 나갔지 라고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판사판입니다. 뭐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선택을 합니다. 야, 선택이를 또 했어. 네, 그래서 현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에요. 톱 대통령. 그러면 지금 하자는 대로 그렇게 공약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밀레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를테면 환율을 현실화시킨다든지, 교통 및 연료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뭐 가격 통제를 없앤다든지 이런 조치들은 이제 벌써부터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뭔가 개혁을 하는 건 맞는데 저 방식이 과연 맞을까? 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속사정이 있으시죠? 네. 말 못할 사정도 있고 다 나라들도 마찬가지다.